안녕하세요. 그대의 서점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황태자비 납치 사건 10번째 시간입니다. 다나카 경시정은 한성공사관 비밀문서 435호를 찾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데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사코는 납치범이 말하던 435호 전문에 정신을 집중했다. 마사코가 외무성에 들어가 몇 년간 경력을 쌓은 후 했던 일은 낡을 대로 낡은 각종 문서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외교 문서를 정리하는 일이 재미있었으나 차츰 곰팡이 냄새가 퀴퀴했고 약간만 잘못 만져도 금방 파손되는 낡은 종이를 정리하는 일이 지겨워졌다. 마사코 사무관, 아무도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어요.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모두 확인해 정리하려면 아마 이 서류들과 결혼해야 할 거요. 그러니 보존 상태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요. 담당 과장은 외무성 직원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던 요령을 알려줬다. 괜히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포장을 뜯었다간 모두 파손되어 버릴 겁니다. 이런 건 두었다가 한가한 학자들에게나 줘버리는 게 나아요. 과장은 한순간도 마사코가 혼자 서류 정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언젠가는 마사코가 화가 나서 과장에게 대든 적도 있었다. 게이오 대학교에 다카하시 교수가 찾아와 급하게 문서들을 헤집고 간 직후였다. 그 뒷정리를 하느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본 마사코는 바로 과장을 찾아갔다. 어떻게 일개 교수가 정부의 문서를 그렇게 마음대로 헤집고 가는 거죠? 마사코 사무관 이해하시오. 그분은 우리 외무성에서 위촉한 분이요. 그래도 민간인이 아닌가요? 민간인이 함부로 정부의 문서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외무성에서도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오래된 문서는 정부 기록 보존서나 민간인에게 공개되는 외무성 사료관으로 보내야 하지 않나요? 마사코가 원칙을 말하며 대들어도 과장은 막무가내였다. 그 후 마사코는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됐다. 당시 마사코는 황태자와의 결혼 소리 도는 자신이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과장이 배려하는 걸로 생각했다. 마사코는 밤새 생각했지만 자신이 어떤 문서들을 다루었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납치범이 식사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 마사코는 앞을 가로막았다. 그 435호 전문 때문에 자신을 납치했다는 범인의 말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였다. 오늘은 그냥 갈 수 없어요. 납치 동기였다는 그 435호 전문의 내용을 나에게 말해줘요. 납치범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신은 신사적이지 못해요. 설명을 해주는 것이 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요? 우리 인간이란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당신을 납치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요. 당신을 납치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깊이 고민했어. 과연 이 일이 꼭 해야만 하는가를 수백 수천 번도 더 생각했어. 그 결과 나는 당신을 납치한 것이요.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그 전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 내용은 나도 모르. 뭐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문서를 공개하라고 나를 납치했다고요? 그렇소. 하지만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납치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얘기를 해요. 할 수 없소. 왜죠? 당신을 위해서요. 당신은 나를 기만하는군요. 그 전문 때문에 나를 납치했다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하더니 이제는 알아도 말할 수 없다니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면 반드시 말해야 해요. 거짓인가요? 그렇지 않소.
하지만 나는 결코 얘기하지 않을 거요. 납치범의 의지는 확고했다. 마사코는 범인이 문을 닫고 나가려 하자 불렀다. 거기 잠깐 서봐요. 납치범은 뒤를 돌아봤다. 목욕을 해야겠어요. 몇 가지 필요한 것도 있는데. 납치범에게 차마 꺼내고 싶지 않은 말이었지만 마사코는 온몸이 끈적거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미안하오. 목욕 준비는 진작에 해두었소. 나를 따라오시오. 마사코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납치범을 따라 나섰다.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신뢰감이 느껴졌다. 마사코는 이미 이곳에 도착하던 첫날부터 목욕은 물론 몇 가지 필요한 물건까지 그가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만에 목욕은 너무나 시원했다. 기름기가 낀 머리를 감고 준비된 고급 비누로 온몸을 닦아내는 기분은 납치 상황을 잊게 할 만큼 상쾌했다. 납치범은 몇 종류의 여성용품과 네일까지 준비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마사코가 가장 좋아하는 면으로 만든 옷들을 준비해 두었는데 골라서 입으라는 그의 배려였다. 마사코는 순간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납치범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점잖고 예의 바를 것 같은 그가 결코 구제받을 길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납치범은 마사코가 목욕탕에서 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뿐만이 아니었다. 갓 목욕을 하고 난 황태자비의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황태자비는 납치범의 그 같은 행동이 황태자비로서 자신의 품위를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점심에 다시 나타난 납치범에게 마사코는 진지하게 물었다. 혹시 내가 해줄 일이라도 있다면 고려해 보겠어요. 마사코는 납치범이 자신의 말에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다. 그러나 납치범은 즉각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황태자비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마사코는 다시 설득조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납치한 것은 분명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요구 조건을 나에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납치범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순간 마사코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렇게 고개만 흔들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무엇을 바라는지 내게도 말을 해줘요. 납치범은 테이블에 식사를 내려놓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오후 3시 운동시간에 맞춰 문을 열어주러 온 납치범에게 마사코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납치범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사코가 처음부터 정해둔 원칙이었다. 그리고 납치범을 대할 때 결코 공포와 비굴함을 보이지 않겠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금 마사코는 납치범에게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것은 납치범이 자신의 감정을 조정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납치범은 마사코에게 안도감을 느끼게 했고 심지어 신뢰감까지 갖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마사코는 그 반응으로 그에게 호의를 보였다. 그런데 납치범은 마사코가 조심스럽게 보인 호의를 거절하고 있는 셈이었다. 마사코는 문득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자신의 이런 심리를 노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다. 왜 여기는 경찰 수색대가 오지 않나요? 나는 이 지방에서 신뢰를 얻고 있어. 전화로 내가 이곳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그걸로 끝이요. 마사코는 갑자기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탈출을 미루며 유일하게 기다려온 게 바로 경찰 수색대인데 납치범이 이 지방에 유지라면 경찰을 기다리는 건 무의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사코는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애써 감췄다. 우습군요. 납치범이 한 지방에 유지라는 사실이. 운동 시간이 끝나 방에 돌아온 마사코는 다시 탈출 계획에 골몰했다. 경찰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 여태까지 참아온 서러움이 복받쳤다. 마사코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영원히 경찰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거듭할수록 마사코는 일국의 황태자비라는 공인으로서 탈출은 의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탈출해야 해. 마사코는 단호하게 결심을 했다. 그러자 다시 신발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 문을 열어주는 순간 납치범은 자연히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유심히 볼 것이다. 그러나 운동을 나갈 때 구두를 신고 있다면 범인은 당장 경계할 것이다. 탈출이라는 큰 문제가 우습게도 아주 사소한 신발 문제에 달려 있었다. 밤새 생각을 거듭한 마사코는 방법 하나를 떠올렸다. 납치범이 문을 열기 전에 구두를 문간에 두는 것이었다.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가 건물을 한 바퀴 돈 후 문간에 있는 구두로 바꿔 신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납치범은 운동하는 내내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왜 납치범이 자신을 밀착 감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문은 범인이 자신을 멀리서 은밀히 감시하는 것인지 혹시 정말로 감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으로 옮겨갔다. 마사코는 이 의문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날 오후 3시가 다가오자 마사코는 일단 구두를 집어들었다. 가늘고 뾰족한 굽의 구두였다. 굽을 자세히 살펴보던 마사코의 가슴에 가느다란 불안감이 일었다. 이런 구두를 신고 달린다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 어쩌면 슬리퍼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마사코는 구두를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말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범인은 정확히 오후 3시에 문을 열었다. 이것을 신어요. 마사코는 깜짝 놀랐다. 범인이 내놓은 것은 하얀 운동화였던 것이다. 마사코는 일시에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 이 운동화를 신고 그냥 그대로 산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았다. 이걸 신고 탈출하면요? 납치범은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마사코로 하여금 운동화를 보고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었다. 뭔가 치밀한 방어책이 있으니 운동화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자 마사코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운동하는 내내 마사코는 납치범이 어디에 있는지 살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사코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았다. 당장 탈출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납치범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납치범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진 마사코는 길을 따라 몇 걸음 더 옮겼다. 그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사코는 그냥 이대로 산 아래로 달려가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꼈다. 그러나 운동화까지 갖다 준 납치범이 자신을 이대로 탈출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마사코는 다시 산장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납치범은 내내 자취도 없다가 정확하게 30분이 지나자 나타났다. 등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마사코는 납치범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다. 납치범은 길이 있는 쪽에서 온 것은 틀림없이 아니었다. 마사코가 운동을 하면서 내내 길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쪽 방향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방으로 돌아온 마사코는 내일은 기필코 탈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덴리 경찰서의 곤도 순사는 도쿄경시청에서 내려온 전통문을 벌써 30분 동안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곤도, 뭘 하고 있는 거야? 어서 출발 준비를 해야지. 조장이 호통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곤도는 전통문만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동료들이 모두 차에 탔을 때까지도 곤도는 전통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급기야는 성질 급한 조장의 입에서 험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 게으름뱅이야. 내 앞에서 농땡이 피울 생각을 했다간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조장님, 우리끼리 가죠. 어차피 저 친구야. 데리고 가봤자 무용지물인데요 뭐. 조장은 일행이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에 탄 후 다시 분통을 터뜨렸다. 어휴, 저런 친구가 어떻게 순사가 됐을까? 군의 매점에 급사도 못 될 것이. 참으세요. 좀 있으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겠죠. 모두 저 친구를 못마땅히 한다니까요.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한참이나 전통문을 들여다보곤 곤도는 이윽고 전화기를 들었다. 특별수사본부 부탁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곤도는 모리를 찾았다. 전통문에 의문이 있으면 모리 형사에게 연락하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네, 모리 형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덴리 경찰서의 곤도 순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황태자비의 납치 지점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모리는 그렇잖아도 바쁜데 시골 경찰서의 순사라는 어눌한 자가 전화를 걸어오니 심드렁하게 말했다. 옛날에 전쟁놀이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웬 전쟁놀이요? 용건이나 빨리 말해요. 근데 저는 그게 말을 빨리 하라 그러면 더 못하거든요. 알았어.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요? 전쟁놀이를 하다 보면 뭘 자꾸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뭘 만들어요? 그 가짜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적을 속일 때 하는. 그게 뭔데요? 위장 말이에요. 위장? 네, 위장이요. 무엇이 위장이란 말이요? 범인이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위장을 했단 얘기요? 그러니까 이 전통문을 보면 범인은 교토에 있거나 교토 남쪽으로 달아난 걸로 추측되지만 그게 위장이 아니겠는가 이겁니다. 모리는 시골 경찰서 순서의 얘기라 처음부터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은 도대체 뭐요? 제 생각엔 범인이 음주운전으로 붙들린 마지막 지점은 속임수일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교토 부근에서 차를 돌려 다시 도쿄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날 도쿄 쪽으로 가는 차는 검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알겠소. 참고로 하겠소. 곤도는 모리가 건성으로 전화를 받고는 끊어버리자 슬며시 화가 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줄곧 엉뚱한 머리가 있다는 칭찬을 받아오던 터였다. 이 엉뚱한 머리는 가끔 사람들이
모두 한쪽 방향으로만 쏠릴 때 정반대되는 생각으로 접근해 성과를 올린 적이 꽤 있었다. 곤도는 책꽂이에서 지도를 꺼냈다. 지방경찰서에서는 모두 교토를 중심으로 수색력을 집중했다. 조장과 조원들도 모두 그쪽으로 지원을 나갔을 뿐 아니라 간사이 지방의 모든 경찰들도 매일 그 방향의 수색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곤도 역시 몇 번 조장을 따라 수색에 나섰지만 뒤지고 또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곤도는 지도에서 교토부터 나라 사이에 몇몇 지방을 유심히 살폈다. 이에 코 그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교토까지 가는 전철을 탔다. 그리고 교토에서 이 엉뚱한 순사는 도쿄로 가는 신칸센으로 갈아탔다. 수사부장은 덴리에서 온 한 순사의 말을 한참 듣다가 인터폰을 들어 모리를 불렀다. 모리 형사, 이 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게. 곤도 순사는 간사이 지방의 악센트가 강하게 들어간 사투리로 이야기를 했다. 혹시 당신이 아침에 내게 전화했던 순사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신의 추리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곤도 순사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모리는 한참을 생각하다 수사부장에게 건의했다. 부장님, 교토 위로는 나라와 그 인근까지는 훑어보는 것이 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아 교토에서 차를 돌려 어둠 속에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대략 나라까지입니다. 내 생각도 그래. 범행 수법으로 보아 그런 술수를 썼을 가능성도 있지. 하지만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교토 남쪽에 투입한 수색 인력을 뽑아내선 안 돼. 그것들은 그 지역의 지방 경찰을 복귀시켜서 수색하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곤도 순사, 자네는 근무지로 복귀하게. 성과가 있으면 표창할 테니 그리 알게.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 엉뚱한 순사 곤도는 곧바로 덴리 경찰서로 복귀했다. 명성황후의 죽음과 관련해 범인이 보았을 당시의 문서. 김인우의 고조부가 명성황후가 위태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래와 박달나무 몽둥이를 들고 한성으로 올라갔다가 살해당한 정황을 기록한 문서. 우선 그 문서를 찾고 그 열람 신청서를 보면 범인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라는 다나카의 얘기에 수사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무슨 역사 퍼즐 게임이란 말인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지? 정부기록 보존소라든지 외무성 사료관 같은 데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직원들을 대거 거기로 보낼까? 아닙니다.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니 저 혼자 하겠습니다. 자네가 고생이군. 우리야 뭐 한 게 있나? 엉뚱한 참고인 목숨이나 끊어버릴 뻔하고 말이야. 하여튼 자네가 날 살렸어. 지금도 와타나베 생각만 하면 등골이 다 서늘해져. 참, 와타나베 경시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사본부 상황실장이야. 그런 거나 시켜야지. 위험해서 수사에는 손을 대게 할 수가 없잖아.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타나베가 한직으로 밀려난 것은 안 됐지만 자칫 그때 아라이가 죽기라도 했으면 모든 게 끝날 뻔하지 않았던가. 정부 기록이라 예민한 것도 있을 테니 당분간 보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야 여부가 있나. 그러면서도 수사부장은 범인 중 하나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새어나간 것을 떠올리며 오히려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다나카는 철두철미한 수사통이었던 수사부장이 지위가 올라가자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어 앞으로는 그에게도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정부기록 보존소를 찾아간 다나카는 우선 외무성 기록 중
을미사변을 전후한 기록들을 열람하기 위해 신청서를 썼다. 기록을 확인하려면 모든 사람이 열람 신청을 해야 합니까? 네, 물론이죠. 예외는 없습니까? 없는데요? 잘 되었군요. 여직원은 무슨 말인지 몰라 다나카를 빤히 쳐다봤다. 다나카는 여직원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테이블 앞에 앉았다. 여직원은 다나카가 신청한 기록을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아 직접 열람을 해야 한다면서 몇 뭉치의 문서를 가지고 왔다. 일본인들이 경복궁으로 쳐들어가 명성황후를 살해한 을미사변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문서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다나카는 그 문서들을 몇 번씩이나 넘기고 되넘겼지만 문제의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상하군요. 뭐가요? 여직원은 다나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빤히 쳐다봤다. 다나카는 도쿄대학교의 야마자키 교수가 하던 말이 생각나서 여직원에게 물었다. 연한이 지나도 외무성의 자료가 여기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이리로 넘어와야 하지만 각 부처에서 아직 정리하지 못한 자료는 그냥 두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경찰서에서도 모든 서류를 다 정부 기록 보존소로 넘기지는 않을 터였다. 문서를 함부로 파기한다면 공문서 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채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다나카는 이번에는 외무성 사료관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그는 그 길로 바로 외무성을 찾아갔다. 외무성 직원은 다나카가 정부기록보존소나 사료관에 넘기지 않은 문건을 보고 싶다고 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왜 그러시죠? 다나카는 신분을 밝히고 자료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당히 둘러댔다. 외무성 직원이 다나카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경시청에 만만치 않은 직위를 가진 그를 홀대할 수는 없었던 모양인지 잠시 기다리게 하고는 상사에게로 갔다. 직감적으로 다나카는 외무성에서 그런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계장님께로 가시죠. 계장은 다나카가 당시의 경찰 제도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다고 하자 경기를 누그러뜨리고 협조적이 되었다. 경찰 간부라는 신분이 작용했던 것이다. 무슨 문건을 보고 싶으신 겁니까? 조선에서 일어난 을미사변 당시의 기록들을 보고 싶습니다. 다나카의 이 말에 계장이 움찔하는 듯 했다. 물론 목소리는 그대로였지만 조금 전의 협조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다나카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 그냥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문서고에 직접 들어가 찾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외무성? 말도 마. 장관 말도 안 듣는 놈들이야. 설마. 다나카가 찾아간 총리실의 친구는 외무성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대뜸 난색을 표했다. 얼마 전 총리께서 새로 임명한 여성 장관 있지 않나? 나와 이름이 같은 다나카 외상 말인가? 그래. 처음 다나카 장관이 소신 발언을 했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주변국과 의논해 고쳐야 한다고 말이야. 물론 주변국이란 중국과 한국이지. 그런데 그 직후부터 외무성 직원들이 장관을 보이콧하기 시작했어. 장관의 지시를 안 듣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항의 표시로 장관의 호출에도 응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장관의 목전에서 무단 퇴장은 물론 노골적으로 훈계까지 했지.
장관은 목소리를 낮추다가 결국 그들에게 동조해버리고 말았어. 관료들이 장관 말도 듣지 않는다는 말인가? 외무성 직원들은 자신들이 일본을 끌어가는 기관차라고 생각하고 있지. 장관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야. 왜 그럴까? 글쎄, 하긴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 우리 일본이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지. 무슨 소리야? 총리실에 있어 보면 알아. 한국과 중국이 저토록 설치는데 우리 일본이 과거에 잘못했다고 반성하기만 해서는 안 되지. 다나카는 친구의 얘기가 정치색을 띠자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사는 수사일 뿐 거기에 같이 평가적 시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다나카의 지론이었다. 다나카는 난감해졌다. 이제까지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보고하고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외무성 서류를 뒤질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가능성이 희박했다. 다나카는 열람 신청자의 기록만 보여달라고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도 외무성에서 보여줄 리가 없었다. 열람 신청 기록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그런 자료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나카는 다시 도쿄대학교의 야마자키를 찾아갔다. 안 보여주더라고? 그럴 거야. 야마자키는 외무성의 내부 분위기에 밝은 모양이었다. 그게 그렇게 예민한 부분일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어려워. 그 정도라면 접근이 불가능해. 그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을까? 야마자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성향을 보지. 성향이라니? 교수의 성향 말이야. 이름 없는 교수라면 성향을 볼 것도 없이 안 되겠지만 명성을 가진 교수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부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판단해서 자료를 보여준단 말이야. 그나마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자네는 어떤가? 명색이 도쿄대학교 동양사 연구실장인데. 나는 가능할지도 모르지. 동양사 연구실장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보여온 보수 성향이 그들의 눈에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다나카는 반색을 했다. 야마자키를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자네가 날 좀 도와주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 자료를 그렇게 보려고 하나? 꼭 필요한 일이야. 곤란하군. 미안하지만 난 도와주기 힘드네. 뭐라고? 혹시 일이 잘못되면 나는 학교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데 자네는 내게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잖아.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야마자키의 말도 일리는 있었다. 그럼 자네 보안 유지를 약속할 수 있나? 물론이네. 다나카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황태자비 납치 사건의 단서가 외무성의 자료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야마자키는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과연 자네답군. 그런데 그 범인이라는 인물의 정체가 정말 궁금하군. 외무성의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인물은 아닐 텐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 하여튼 자네의 도움이 절실하네. 자료는 문제가 아닌데 그 열람자 명단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 전본 문제도 있고 해서 과거의 비밀 문서나 그에 관련되는 인사의 개인 기록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밀히 통제해야 하거든. 전범 문제라니? 아직도 미국에는 전범 수사국이 있어. 대부분 독일 전범들이 잡히지만 간혹 우리 일본 전범들도 잡혀. 우리가 훨씬 덜 잡히는 것은 독일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반면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정보 유출을 막기 때문이지. 전범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각종 문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철저히 열람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중요 문서의 열람 신청서를 보자고 하면 대뜸 의심부터 할 거야. 야마자키의 말이 옳았다. 학자로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외무성의 사무에 속하는 열람 신청서를 보자고 한다는 것은 의심받을 일이었다. 그러겠군. 생각해보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 왜냐하면 열람 신청서에는 전범뿐 아니라 소위 어용학자들과 외국 교과서의 배후 인물 명단이 고스란히 나올 테니까 그걸 공개하겠나?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급한 마음을 꾹 눌렀다.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럼 열람자 명단은 관두고 우선 그 기록만이라도 찾아봐 주게. 납치범이 왜 제천에서 말 타고 온 사람의 기록을 보고 김인우에게 찾아갔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았네. 이거 틀림없이 황태자비 사건 해결을 위한 거지? 그래. 그러니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게. 다나카는 야마자키의 연구실을 나오면서 외무성이 정부기록 보존소에 자료를 보내지 않고 묵혀놓는 것이나 열람 허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혹시 외무성에서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섣불리 속단할 일도 자신이 뛰어들 일도 아니란 생각에 다나카는 머리에서 새로운 의혹을 지워버렸다. 다나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로지 열람 신청자들의 명단뿐이었다. 얼마 후 야마자키는 다나카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 기록이 일본 외교문서에 을미사변조에 있더군. 당시 조선 상황도. 픽스로 복사본을 보내지. 고맙네. 하지만 자네, 앞으로 수사 상황을 내게도 알려줘야 하네. 마사코는 내게도 잊지 못할 후배 아닌가. 다나카는 앞으로도 야마자키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 자네에게도 꼭 보고하지. 하지만 자네도 외무성 일과 관련해서는 날 계속 좀 도와주게. 염려 마. 명분이 있는데 못할 게 뭐 있나? 다나카는 팩스 번호를 알려주고 기다렸다. 어떤 구절일지, 거기서 범인이 무엇을 느꼈을지 궁금증이 강하게 일었다. 팩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다나카를 보자 모리가 얼른 다가왔다. 경시정님, 팩스를 기다리십니까? 그래, 자네는 신경 쓸 것 없네. 내가 받아보겠네. 알겠습니다. 다나카는 당분간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팩스는 바로 들어왔다. 한성공사관 제433호 전문. 경복궁 시위대의 대우는 흐트러지고 수백 명의 병사들은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낭인 고바야가와가 저런 것들도 병사냐고 비웃으며 혼자 뒤쫓아갔다. 한 사람에게 쫓겨 달아나는 시위대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고바야가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본도를 휘둘렀다. 그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쓰러지는 군졸도 있었다. 사관 한 사람이 도망치는 자는 목을 베리라 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스운 것은 그자 역시 도망치면서 고함을 질러댄다는 것이었다. 그때 몽둥이를 들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농부 차림의 그 사나이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시위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기세가 비장하여 도망치던 시위대 병사들이 주춤하자 그는 일본의 깡패들이 왕비를 죽이려 궁궐을 습격했는데 조선 최고의 정예군인 당신들이 도망을 가서야 되겠는가 라며
나는 충청도 제천에서 조선의 왕비를 지키러 온 사람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내 병사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고바야가와의 고함에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고, 다시금 이를 가로막던 사나이는 목을 베겠다고 소리치며 병사들과 같이 도망가던 사관의 총에 즉사하고 말았다. 고종과 민비가 있는 건천군까지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술에 취한 고바야가와는 건천궁으로 향하는 대로를 앞장서 뛰어가면서 조선 병사놈들 한 놈이라도 있으면 나와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임금이 있는 대궐을 지키는 병사가 한 명도 없으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한성신보 사장 아다치가 이끄는 20여 명의 낭인들은 동쪽으로 우회하여 건천궁을 향했다. 두 패는 고종의 침전인 곤영전 앞에서 만나 곤영전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고종과 왕세자는 벌벌 떨고 있었다. 낭인 데라사키가 고종에게 민비가 있는 곳을 묻자 고종은 거짓으로 반대편을 가리켰다. 데라사키가 이를 눈치채고 실제 민비가 있는 쪽으로 뛰어가려 하자 고종이 팔을 벌려 앞을 막았다. 데라사키는 고종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얌전히 있지 않으면 다친다는 표시였다. 그때 누군가가 왕세자의 목덜미를 잡아 팽개쳤다. 낭인들은 민비를 죽이는 게 급선무라 급히 뛰어갔다. 한성공사관 제436호 전문. 민비 사례가 대원군과 훈련대의 합작품이라는 미우라 공사의 발언이 현장 목격자들에 의해 하나 둘 변명으로 드러났다. 그중 특히 러시아인 기사 사바틴과 미국인 시위대 교관 다이의 강력한 증언을 듣고 난 후 각국 공사관들은 미우라 공사를 강력 규탄하고 있다. 아무래도 본국 정부의 강력한 대외적 조치가 있어야 서구 열강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성공사관 제437호 전문. 미우라 공사, 오카모토 고문, 한성신보 사장 아다치, 낭인 고바야가와, 호리모토를 비롯한 현장 가담자 48명을 일본으로 압송해 히로시마 형무소에 수감한다는 외무서의 결정은 현지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공사들 사이에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미우라 공사가 이 사건의 주범인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어 조선인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 팩스는 한성공사관으로부터 일본 외무성으로 타전된 내장의 전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년 번호로 이어진 내장의 전문 중 435호는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로써 황태자비 납치 사건 1권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2권에서는 황태자비를 납치한 이유가 명성황후 시위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파헤쳐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